네, 우리 명강의 펼쳐주신 황준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레이커즈 와인이라는 저술가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냈었는데, 인공지능, 어떤 로봇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 생물학적인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이제 특이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더 컸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주신 것 같죠. 네, 기대감, 걱정하지 말고 그 기술을 이용하고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해서 그 MyF, Make Your Future 강연 내용과 맥이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함께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발제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공득조 실장님, 광주광역시 교육청 김경진 장학관님, 그리고 광주과학고등학교 이동훈 교과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네, 섭외도 정말 다양하면서도 대단한 분들을 모셨어요. 과학기술원 지스트에서, 또 교육청에서, 그리고 광주과학고에서 세 분을 모셨는데 순차적으로 한 5분 정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공득조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조라고 합니다. 워낙 앞에 건강히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번 마이크를 잡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토론 발제문을 쓰면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까 황준원 대표님께서 아까 강의해 주신 거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딸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 근데 너무 뭔가가 내 거를 간섭하지 않는 힘을 들였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을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게임 그렇게 좋아하면 게임하는 건 좋은데 네가 게임을 구성하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와닿았었어요 되게. 왜냐하면 나는 게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게임을 누군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래 사회, 미래 직업, 미래 직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요. 과학이 정통부에서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의 플랫폼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둘 중 하나로 나뉜다고 해요. 그리고 1%가 아니라 플랫폼을 지배하는 사람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지금 수학 문제가 풀기 싫어서 이런 거 엄마 필요 없어.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번역기가 다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예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아니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보내는데 한 학급에 한 10명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인데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실리콘밸리면 뭐죠? IT의 최고봉들이 다 모여있죠. 뭐 애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점은 뭐냐면 숙제를 해올 때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책에서 직접 써서 공부를 하고 내가 펜을 잡고 그리고 내가 그걸 공부를 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만들어줘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플랫폼을 지배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에서 내가 그걸 많이 접했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은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이 세상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해결을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지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광주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모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그 돈을 어떻게 버냐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봅니다. 사실 모든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직업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문제 해결하는 거에서 인공지능 도구로 사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고, 다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네. 아까 전에 문제를 어느 정도 정의해 주셨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우리가 다 늙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지? 우리의 안녕은 누가 책임지지? 라는 그런 문제들. 근데 그렇게 큰 문제 안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팔이 없는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지? 뭐 우울증이 온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꼰대 같은 소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었어요. 지금 뭐 광주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AI 영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AI 영재고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도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너무 AI라고 하면 너무 그게 영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용어 정의부터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모이신 분들은 향후에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미래를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김격진 장학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의 질문이나 소감 남겨주시면 또 함께 나누고 또 기념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관님 발표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청 김격진 장학관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저는 이제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줘야 될지 그쪽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2015년부터 학교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정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치는 게 가능한가? 또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96년부터 학교에서 이제 정보 교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96년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때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백화점에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으로 가거나 또는 이제 공장에 자동화를 도와주는 친구들로 취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교과를 가르치면서 애들은 나중에는 백화점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듯이 이렇게 쇼핑을 할 수가 있대. 그리고 계산도 자동으로 해준 시대가 온다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무슨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앉아서 쇼핑을 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TV에서 하는 홈쇼핑, 그 인터넷 홈쇼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하니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애가 코딩이 뒤처지지 않을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실수도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단계는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신과라고 하는 교과에서 단지 17시간이면 한 일주일에 1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코딩 교육을 배우고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정보교과에서 또 34시간을 배웁니다. 34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고 한 학년에서 일주일에 1시간을 배우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수학이라든지 정보
과학이라든지 정보 과제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코딩 교육, AI 교육을 배우는 목적은 예전에 우리가 산업시대에 과학이나 수학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렀다면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 현상을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내가 문제를 갖다 발견을 하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온 거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코딩 교육이나 AI 교육은 디지털 아주 기반적인 소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프로그래밍하고 AI의 전문가를 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디지털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잘 내려면 정해진 답을 잘 외워서 이걸 맞추는 아이들이 현재는 우수한 아이들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 이 정해진 답을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길을 아주 잘 찾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맵이라든 티맵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어떤 반복적인 업무들, 창의력이 아주 고도화된 창의력 요구하지 업무들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뭐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정보 기술을 갖다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또는 창의력을 가지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해줄 역량은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에 가서 코딩을 갖다 열심히 배워서 학교의 성적을 잘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엉뚱한 상상력을 하고 또는 기발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독서라든지 또는 여행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 이 강주과학관에 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광주가 AI 그 중심 도시다 보니 굉장히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코딩에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하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에 나갈 때 또 자기 진로를 개척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홍준환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할 것만 잔뜩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일선 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과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할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교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나 이제 사회의 필요나 사회가 변화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발전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빨리 적응되고 반영되는 것은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그것이 이제 반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그럼 우리 학교 현장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당한 교육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미래에 요구하는 역량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때에는 읽고 쓰고 말하기가 이제 주요한 교육에 이제서 강조하는 역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런 암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을 닥쳤을 때 그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융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이 지금 그런 미래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는 현재 상태는 가장 중요한 건 입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객관성이 중요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부조리하게 이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면 저희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시험으로 정시를 더 확대해가지고 애들이 시험 문제 잘 푸는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하자 이런 약간 시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학교 교육이 바뀌려면 아무래도 이런 교육 정책이나 이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가 이제 확산이 못 되고 우버 같은 그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 된 거는 이제 그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극렬하게 이제 그거에 합의를 못 해주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처럼 이제 교육이 바뀌는 것도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바뀌고 있는 것은 그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고 일정한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걸 잘했을 때 좋은 어떤 대학을 가거나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토론 발표 말씀을 들었는데요. 준비해 주셨는데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 네, 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인공지능 AI 기술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자 또 인공지능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을 그런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또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황준원 대표님께서도 무대로 함께 올라오셔서 같이 문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여기 앉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이 포럼에 그 사회 제안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에게 제일 필요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까 전에 대표님이 기대를 갖고 있냐 두려움을 갖고 있냐 했을 때 저는 사실 후자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드리라고 해서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아나운서 업종도 보셨겠지만 MBN 김주아 선배 앵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워낙 공채할 것들이 많잖아요. 사내 방송. 그래서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들이 많았는데 요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 AI 아나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성, 단신 기사는 이렇게 타이핑만 치면 완전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광역 아나운서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상파나 케이블에 올라오기 전에 대기업 그 사내 아나운서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우려감을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월호 사태 때 이제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했던 어떤 손석희 앵커의 눈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아이들을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제 마음, 제 눈빛과 말에 실리는 그 감성은 AI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꿋꿋이 계속 해나가자라고 이런 두 가지 갈래로 의견이 나눴었는데 AI 아나운서의 미래는 어떨까요, 대표님? 저 많이 두렵거든요. 네. 실제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요. 사실 정보만 있는 거면은 AI가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차 안에서
아리아 뉴스 들려줘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제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어주는 거를 재생을 해줘요. 근데 듣다 보면은 항상 뭘 느끼냐면은 자꾸 더듬으시거든요. 사람이니까. 맞아. 근데 그 어차피 대본대로 읽기만 할 것이라면 이렇게 더듬을 거면 그냥 AI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읽는 것만 그대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 분야는 당연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대체가 되겠죠. 사내 아나운서 다음 뭐 1시부터 뭐가 진행이 됩니다. 굳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감하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아나운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진행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될 때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KBS, 뭐 MBC, SBS. 그런데 시험 봐서 들어가고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면은 그런 기업에만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채널 오픈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을 전달하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어찌 보자면은 미래 채널이라고 미래 소식을 전달하는 일종의 아나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방송국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나운서의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는 아나운서라면은 더욱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나는 그냥 남들이 시키는 것만 읽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한다면은 그럼 위험해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 위기와 기회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제가 깜빡한 게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킬러 콘텐츠를 아나운서들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서 특화된 영역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맥이 또 다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질문은 저는 이제 답을 얻었는데 우리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셨나요? 안 올려주셨으면 현장에서 바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기념품 보이시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있었네요. 질문 드립니다. 이한월 참가자님, 혹시 인공지능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거나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기존의 데이터에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든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 중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람이 한 것보다 낫다라고 대체적인 평가를 받는 게 있느냐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이한월 참가님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드린 질문은 AI가 기존의 데이터에서 이 모방을 하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작품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작품을 데이터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가진 창의성 같은 거를 AI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특허 관련인 것 같아요. 발명품 뭐 이런 것들. 보통 발명품을 특허라는 걸로 지적재산권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허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바꿔서 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바꾸는 과정 중에 최적화라는 것들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물질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요새 AI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AI가 발명품을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IP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제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권은 결국은 돈이랑 문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인공지능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특허권이나 그걸 발명품이라고 본다면 인공지능이 일부는 수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또 궁금하신 점, 네, 우리 저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불과 2년 동안 전기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대 표준으로 본다면 아까 전기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AI가 융합이 되고 통합적으로 또 테슬라 보면은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지금 1에서 10으로 본다면 현재 1단계라고 본다면 AI는 어느 정도의 단계인 건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저 또한 자식이 지금 와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발주 속도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인 건지 아니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건지.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때 갔다 나오니까 그때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그때 26살이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인 거예요. 스마트폰 나온 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과연 이거 말하는 전기 자동차, 친환경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와 AI가 발전했을 때 이게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의 레벨 단계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좀 애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빨리 선택을 해야 될지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장학관님이 답변을. 이거는 네. 제 짧은 지식이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 1 지금 현재도 지금 주행되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약간 적용이 됐어요. 크루즈 기능 아시죠?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이 레벨 2 정도에 지금 있고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 레벨 3에 GV90 제네시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된 걸 알고 있는데 레벨 3 정도가 되면 고속도로에서 손을 놓고 운전을 했을 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를 하고 약간 추월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현 사회에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몇 가지 합의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자율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줄 거냐? 그러면 인공지능의 윤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 차를 개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 주인에게 소유를 물을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래서 사회적 합의 부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저희 사회에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현장만 보더라도 수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일일이 아이의 문제를 풀게 하고 이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이랬지만 지금은 문제를 인터넷상에서 풀었을 때 이 아이가 못 푸는 부분 수준을 진단을 해서 이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애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개념을 잘 모르네?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주는 많은 앱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그거를 직접적으로 못 느끼는 것 뿐이고 자율주행 기술이든 인공지능 기술이든 사실은 그냥 나중에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거니까 우리 아이를 IT 기술 쪽에 가까운 직업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되나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됐을 때도 어떤 인공지능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본다 그러면 똑같이 의료 분야에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을 적시해서 가리키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주고 많은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많은 기회를 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안목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5년 뒤, 10년 뒤에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그 이동훈 교과장님께서 광주과학고에서 정보교과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득 궁금한 게 과학고 학생들한테 그러면 뭐 인공지능 AI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언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은 또 인공지능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뭐 나의 미래 아니면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학고 학생들은 주로 가는 대학이 이제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카이스트에 가면은 이제 1학년에 전공이 없이 그냥 공통입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고에서는 1학년 때 언어를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공통 과정으로 이제 교과가 짜져 있고 그 이후에는 2학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보 쪽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이제 과목들이 생기고 머신러닝, 딥러닝도 생기고 뭐 생기는데 그걸 선택해가지고 듣고 또 학생들이 하는 연구 활동을 R&E라고 해서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교수님과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1학년 때도 하긴 하는데 1학년 때는 연구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이제 아는 거라고 하면 2학년 때는 실제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실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고 또 보통 그 관련된 대학으로 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인공지능 관련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도 대학 교수님들과 매칭이 돼서 직접 연구 활동을 하는 수준이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참석자분들의 질문. 네, 우리 아버님 있으세요? 보내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기계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농업에 일할 일손이 부족한데 미래 농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AI와 많이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 농업에서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농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돈을 잘 버는 게 아마 농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빠른 것 중에 그 CJ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CJ가 전 세계 곡물 매입량이 전 세계 7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죠. 얘네는 1년에 그냥 곡식을 매입하는 돈으로만 3조 4천억 정도를 씁니다.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 CJ 제일제당이 월 곡식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가공업이니까 얘네가 가장 관심 있는 데이터가 뭘까요? 기후변화 데이터입니다. 위성 데이터. 왜냐하면 위성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밭대기죠. 밭대기랑 창고 관리만 잘해서 10%만 넘겨도 얼마가 남냐면 3,400억이 내 주머니에 그냥 가만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농작물 수확량을 예측 분석하는 것들은 이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CJ가 7%까지 올려놨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뭐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고인들 직접 안 지으시죠. 인력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불러주세요 하면 와가지고 농사 짓고 가요. 지금은 그래서 농기계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많이 넣죠. 근데 자동차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이랑 농기계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기계 쪽에도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가지고 있고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고 있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농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하고 있고 사람이 거의 손을 안 타고 있죠.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의 농작물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해 주셨고 또 우리 한국과총 주전남 최용국 회장님 늘 포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실시간 답변 주시는데 노동 집약적에서 역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드론까지 사용해서 디지털 농업으로 그 가속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럼 조아님이 장학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인공지능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단순히 좀 프로그램 코딩 쪽 코딩을 알아야 된다 해서 코딩 그쪽으로만 좀 교육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코딩 교육에 뭐 AI를 활용하면서 인문사회적 관점 아까 말씀하신 감성과 창의성까지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의 교육은 개발이 되고 있는지 질문이 많네요. 네, 지금은 초창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을 할 때는 각 교과에서 이제 정보교과, 초등학교는 신과 이런 교과 단위에서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절차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 절차적인 사고를 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이 절차적인 사고로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정말 아이가 알려면 실제 코딩을 해서 이거를 내가 만들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 보는 단계까지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단계는 이제 국어 교과든지 사회 교과든지 수학 교과든지 각 교과들과 AI가 접목돼서 융합 교육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2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고 싶으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AI 분야이고 수학교과에서도 데이터 분석과 같이 수학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인공지능과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드렸고 또 우리 이선미님께서 참석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이동훈 교과장님이 아무래도 과학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이쪽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AI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뭐 교육 면에서도 AI가 도움이 될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그 AI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현재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러면은 AI가 이제 그 학생의 이제 푼 형태나 답변한 그 정답 이런 걸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학생은 지금 이 개념이 부족하구나 해서 이제 그 개념을 알려주는 수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챗봇 같은 거 뭐 AI 스피커를 이용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막 이제 이렇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대결 때문에 이 큰 이슈가 되기 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엄청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부를 가져가고 미국의 이제 기업 순위의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큰 부를 창조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제 이세돌 구단과의 그 알파고 대결로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해서 인공지능도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이 약간 융합된 형태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교육에서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무언가를 이제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결론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순히 이 컴퓨터 코딩, 문법을 배우고 프로그램 어느 문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실생활의 문제나 학문적인 문제를 인간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또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뽑아내고 추상을 하고 또 그거를 컴퓨터한테 시키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낱낱이 분석해서 어떻게 시킬지를 알고리즘이라는 절차로 짜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적용의 결과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하고 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 실생활에 여러 가지 활용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는 그런 사고적인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거에서 더 가치가 있지 코딩을 통해 가지고 문법을 배우는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주원민주만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황준원 대표님 그럼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있지만 30대 이상의 성인들도 한 10년 20년 내로 이 인공지능 본격화된 시대를 맞는다면 성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어떨까요? 질문 예. 범위가 넓었을까요? 사실 미래 직업 변화할 때 저는 청소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거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건 역시나 청소년분들이실 거고 문제는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고 하면서 자동화한다는 것은 애들이 하던 일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연결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지금 노인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늙어가지고 고령 시대를 차지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직업, 다음 직업은 뭔가 제일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우리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하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를 가셨어요. 원래는 50세가 될 때까지 직업 하나 안 가지셨던 분인데 계속 직업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노케어라고 해서 또 노인들을 노인이 돌봐야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도 하시고 최근에 또 면접 보시고 오신 게 70하나에 노인 그 식생활 컨설턴트 그런 것들을 그 면접을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에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해서 우리 성인들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계속 변화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른들에게 저는 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진화론 창시자 찰스 다윈이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빠른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을 쓴 그분이 하신 얘기가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들이 난 이걸 했으니까 다른 거는 못해. 이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걸 또 해?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간에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학부모 강의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뭐 어떻게 오지라고 부릴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마흔이 됐는데 50이 됐는데도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또 도전하네? 그럼 내가 지금 공부 못해도 저때 돼서 또 배워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해서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하는 게 스트레스죠. 근데 변화하는 시대에 안 변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성실함 자체, 업데이트의 성실함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몸의 성실함이 아니라 생각의 성실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진 답변인데 지금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살기 어려우신데 변화하고 도전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여줘야 한다니까 부모님들의 짐이 더 무거우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이상원 어린이가 질문하고 싶다고 그쵸? 맨 끝에 있어요. 우리 이상원 어린이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기념품하고 마이크가 가고 있는데 마이크를 받으면 크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질문할까요?
직업을 피아니스트를 할 건데요. AI가 발달하면서 피아노에 감동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다고 하네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안창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갔다가 인공지능 피아노 그분이 이제 만드신 인공지능 피아노가 있어요. 저희 학교 오시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 막 쳐져요. 근데 연주자분이 그걸 같이 치시더라고요. 뭐냐면 둘이 해야 되는 곡들도 있잖아요. 피아노에서 보면 그 하나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밑에 그냥 배경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것들, 강약을 조절해주고 감정을 넣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와서 직접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콜라보레이션하고 이런 걸 봤는데 저는 사실 그걸 촬영하고 있는 장면에서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음악이나 이런 거에 감수성이 막 묻고 이런 편은 아니고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사실 피아니스트가 된 다음에도 뭐 당연히 그런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또 배운 다음에 만약 피아니스트끼리 좀 어렵거나 이러면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음악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성원 어린이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자, 우리 아버님 손 드셨었죠? 네. 아버님 말씀. 제가 오늘 그 주제가 사실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의 미래를 관한다는데 저는 사실 중2짜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서의 관심을 보면 사실은 학교의 미래를 말한다는 쪽에 좀 사실은 관심이 있고 그 학교의 미래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그게 아마 직업의 미래로 연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가 사실 제일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는 교도소가 안 변한대요. 일단 건물 자체에 대한 구조, 그리고 교실에 대한 구조,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마인드, 교도관에 대한 마인드, 그게 한 50년, 100년이 똑같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그것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비슷한 거죠. 제가 애들 숙제를 이렇게 봐주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애들에 대한 숙제 그쪽이 다 검색만 하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동현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사실 창의성이라는 문제가 사실 사색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의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창의가 돼 있는 게 이제 사람이 하는 영역인가? 아니면 단순한 거, 아까 황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단순한 것은 그냥 AI가 하는 것인가? 그럼 창의에 대한 영역에 대한 그 한계와 기준은 뭐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그 합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가요? 우리 아까 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학교 교육이 현재 이 상태인 것은 이제 모든 것은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깔때기처럼 이제 입시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제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 제도도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 그걸 이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라는 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성적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 좀 미흡하죠. 이제 그것이 좀 더 학생이 이제 진작부터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로를 좀 고민해봐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싫어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뒤처지게 학원 그 기간에 엄청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서
우리 교육 이대로 안 된다. 우리 애들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게 이제 외국의 친구들은 뭐 학창 시절이 뭐 소풍 같았다, 뭐 천국 같았다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게 보이고 과학고 학교 학생들도 이 좋은 학교 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등까지는 뭐 서울대 가고 어디는 카이스트 가고 어디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 평가에 대한 압력이 세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창의성을 논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계속 빨리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입시제도를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제도 말해도 답이 없고 아직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교육계에 계시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런 사회를 규범을 만들어가 더 나은 사회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시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거의 토론의 그 주제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현실이 입시 경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설계할 때는 그 나이에 맞게끔 뇌를 활성화를 시키는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를 다 대학에 가 보내고 모두가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머리를 쓰는 방법,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학교에 모여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과의 조그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내가 배우고 내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남들과의 공감 능력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가진 지식 베이스의 어떤 창의적인 습관이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소위 말하는 천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학원에 가서 뒤늦게 발전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사회에 나와서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스피노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스타트업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교도소에서 아까 근무하신다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교도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거도 변하지 않는 거 완전히 잘못 들었는데 그것보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토요일 날 아드님을 데리고 단둘이서 보통 또 어머님하고 오시는 경우는 많지만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부모님이 해야 하는 그 도전과 변화에 대한 또 자녀분에 대한 애정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을 드려봅니다. 우리 관장님 질문? 네. 와, 관장님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학번이 8학번이거든요. 제가 물리를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정산통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졸업증명을 따니까 컴퓨터 과학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 이거를 제가 8학번이기 때문에 3, 40년 전에 이걸 배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테슬라 자동차의 이제 버전 뭐 3버전까지 나오는데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레벨은 포기를 하겠다. 자율별 이 부분은 이런 한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공공교육원에서 과정도 짜보면 실제 뭐 브로션, 네트워크시간, 유비커스 이게 지금 다 통계에 의한 인공지능 뭐 집에서 그 실제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학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 학생들 아니 교육생들은 가만히 웃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근데 지금에 와서 인공지능이 지금 합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30년, 40년 전이 아니라
뭐 50년 전부터 인공지능 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방금 최고는 어느 정도 정점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 인간이 그거를 대시를 해줘야 하는 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실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오늘 인공지능 1회 포럼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를 드는데 정점이 어디 것이고 저희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부분에 마지막에 어느 감정을 가지고 최고로 준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는데 만차님께서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 시대의 최정점은 어디로 예상을 하시는가? 그 마지막 모습.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일단 옛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정말 위협되는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건 아직까지는 근데 뭐 조짐이 없죠. AI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AI가 추론하는 능력, 탐색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강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해서는 성과가 그렇게까지 뚜렷하지는 않고 조짐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야기가 또 있고 또 제가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면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이 자꾸 자동화를 하잖아요. 자동화를 하면은 또 사람이 할 영역이 남고 또 자동화를 하면 또 사람이 할 영역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자동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 할 영역이 남는다는 거예요. 빨래를 예로 들자면은 빨래 사람이 하는 거를 세탁기가 해주죠. 근데 그러면 세탁의 100%를 지금 자동화가 됐나요? 그게 아니라 빨래 넣는 과정은 누가 해야 되며 꺼내는 과정은 누가 해야 되며 세제 어떻게 넣고 그런 게 남고 그러면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그걸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은 일단 걸릴 것이고 근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활에 불만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불만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의 끝이 있나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자동화를 하더라도 인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또 그 영역이 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의 과연 끝이라는 게 있냐? 라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이고 여전히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것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총 최영국 회장님이 계속 답변 달아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장님이 질문하신 인공지능의 최정점 어디냐? 우리 황 대표님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 인공지능의 최정점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지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자체를 지배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포럼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지금 우리 장학관님 계시는데 가장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된 과학교육의 포럼을 해보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코딩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그런데 아직은 또 그 교육부에서는 코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거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한번 장학관에 가셔서 보면은 정보통신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보다 많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을 담당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과외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자동화, 방법 관련 거다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를 보시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창작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윤리적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인공지능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몫이라고,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문답 순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1회 인공지능 오디세이 포럼을 마쳐야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이 준비한 이번 포럼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 이 의제들을 시민들 가슴속에 발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앞으로도 이 포럼이 광주 시민들 마음 안에 또 가슴 깊이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포럼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광주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중한 포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 직무대리님 또 그리고 한국관청 최영국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참석자분들 긴 시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서 집중해 주신 우리 참석자분들께 서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마친 뒤에 이 무대 위에서 바로 기념 단체 사진 찍을 예정이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안내 말씀드릴 게 국립광주과학관에서 12월 4일까지 2050 탄소 제로시티 특별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 포럼이 끝나고 바로 또 초대장 특별전 초대장이 없나요? 없군요. 네. 포럼 끝나고 바로 관람을 구매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또 12월 말 겨울방학 기간에는 드론 항공 우주 특별전도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소문내 주셔서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나가실 때 기념품 드리니까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나가실 때 이따가 안전사고 혹여라도 없도록 서로를 잘 지켜보시면서 배려하시면서 천천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